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 지식 채널입니다. 커피만 마셔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2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에 매우 주목할 만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13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43년 동안 추적한 방대한 자료입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18% 낮았고 홍차 역시 약 14%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13만 명이라는 규모에 43년이라는 시간, 어린 학생이 중년이 될 때까지의 긴 기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은 방향의 결과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많이 마시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의 양, 언제 마시는지, 그리고 단맛 음료와의 관계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매일 마시기만 해도 알츠하이머형 치매 위험이 약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음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섭취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구성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왜 커피가 뇌의 청소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에서는 핵심 내용인 커피와 치매의 관계를 다루며 5가지 연구를 통해 밝혀진 6가지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많은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은지, 디카페인은 어떤지, 하루에 몇 잔까지가 적절한지에 대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커피가 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핵심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두 번째부터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여러분의 집 싱크대 아래 배수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는 날마다 기름기와 찌꺼기가 조금씩 들러붙고 보이지 않는 틈마다 오염이 서서히 쌓여갑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배수관을 우리 뇌에 빗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에도 이와 비슷한 정리체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를 글림프계라고 부르는데 주로 잠을 자는 동안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뇌를 감싸고 흐르는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교한 정리 과정이 바로 글림프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는 분들의 뇌에서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커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커피에는 카페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을 비롯해 수백 종류의 생리활성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 기능을 지켜주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배수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카페인은 물살을 더 힘차게 밀어주는 펌프와 비슷하고 폴리페놀은 관 안쪽 벽을 매끈하게 보호해 때가 덜 달라붙게 해주는 세정막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뇌의 배수관을 조금씩 손봐주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가설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사람의 뇌 안에서 직접 확인한 결정적 실험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교 중심 연구팀의 자료처럼 실제 인간에게서 어떤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봐야 비로소 이야기가 단단해집니다. 그 부분을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 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도 커피 마시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고 느끼셨다면 공감 표시로 반응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가 더 나은지, 디카페인도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까지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나중에 채널을 다시 찾으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구독도 함께 해두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와 치매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도입에서 간단히 언급드렸던 서울대와 하버드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참여한 2026년 2월 발표 자료에서는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섭취량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어느 한 시점의 습관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생활 패턴을 추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습관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의 커피를 꾸준히 마신 그룹은 거의 마시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1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10만 명이 1년 동안 관찰된다고 가정했을 때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그룹에서는 약 330명이 치매를 겪는 반면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그룹에서는 약 141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순한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인구 규모로 보면 매우 의미 있는 격차입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통계 수치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느끼는 기억력 저하,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에서도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약 15% 정도 덜 경험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객관적인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커피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검사 점수가 더 높았고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뇌의 노화가 약 0.6년 정도 늦춰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물론 단순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뇌가 약 반년 정도 더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홍채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커피를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홍차를 가장 자주 마시는 그룹 역시 거의 마시지 않는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14%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커피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차 문화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지기능 검사에서 보면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홍차를 마신 그룹이 커피를 마신 그룹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경향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카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홍채는 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긴장을 완화시키면서도 집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이 뇌의 인지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부담스럽지만 홍차라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홍차를 통해서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로 커피, 두 번째로 홍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데이터에서는 디카페인 커피에서 동일한 수준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객관적인 인지검사 결과에서도 디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에서 특별히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카페인이 뇌에 해롭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자체는 좋아하지만 수면 문제나 심장 두근거림 등의 이유로 카페인을 피해야 하는 분들이 디카페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의료진의 권고로 카페인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건강 상태에 일정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디카페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디카페인 자체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러한 배경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약 5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는 보다 건강한 노화와 일정한 관련성을 보였지만 디카페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카페인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에도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가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섭취량에 따른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효과가 있다면 많이 마실수록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와 하버드대학교 공동 연구 자료를 보면 치매 위험이 가장 낮았던 그룹은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를 하루에 약 2잔에서 3잔 정도 마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차의 경우에는 하루 1잔에서 2잔 정도가 가장 적절한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이상으로 섭취량이 늘어나더라도 위험 감소 효과는 거의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정 수준 이후에는 효과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현상은 의학에서 흔히 말하는 용량 반응 관계와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2배로 복용한다고 해서 혈압이 2배로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 용량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 효과는 그대로이거나 미미하고 부작용만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여 카페인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5번째 차이를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커피는 아침에 마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점심이나 저녁에 마셔도 괜찮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에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미국 성인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약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핵심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가 아니라 언제 마시는가였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침에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약 1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이 중요한 것일까요? 연구진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체내 시계에 주목했습니다. 오후나 저녁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 줄어들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심장과 뇌, 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같은 카페인이라 하더라도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섭취량과 함께 정리해보자면 커피는 가능하면 오전 시간대에 마시고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이후 1잔, 점심 식사 전에 1잔 정도로 오전 중에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입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츠하이머형 치매 위험이 약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특정 음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로 약 3,000명의 뇌졸중 환자와 약 1,500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약 10년 동안 추적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경색 발생 위험이 약 2.96배, 그리고 치매 발생 위험이 약 2.89배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가 치매 위험과 상당한 수준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단맛 음료가 당뇨나 비만 같은 생활습관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체중이나 혈당 문제를 넘어서 뇌 건강, 특히 치매와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탄산음료나 당이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하는 저칼로리 음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분이 없으니 살이 찌지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감미료 역시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이러한 인공감미료 음료를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커피나 홍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차이만큼 미래의 치매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충제를 찾거나 특별한 음료를 추가하는 것보다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을 줄이고 바꾸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하기 쉬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째 단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6가지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는 치매 위험을 약 18%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홍차 역시 약 14% 정도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디카페인은 동일한 수준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치매 위험에서는 카페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커피는 하루 2잔에서 3잔, 홍차는
한 잔에서 두 잔 정도가 적절하며 그 이상은 효과가 더 커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섭취 시점은 매우 중요하며 아침에만 마시는 경우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반면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경우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단맛 음료나 인공 감미료 음료는 치매 위험을 약 3배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분명히 본인이나 가족의 뇌 건강을 진심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분명히 본인이나 가족의 뇌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내용이 주변의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 또는 커피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공감 표시나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만 다시 보셔도 내일부터 바로 실천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이 부분만 떠올리시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커피든 홍차든 오전 시간대에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전까지 가능하다면 2잔 정도를 나누어 드시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방법에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설탕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감미료 역시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블랙으로 드시는 것이지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량의 우유를 추가하시거나 두유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뜨겁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지나치게 뜨거운 커피나 차를 반복해서 섭취할 경우 식도가 손상을 입고 장기적으로 식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음료를 드실 때는 잠시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12분 정도 여유를 두고 드시거나 상황에 따라 아이스 형태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오전 안에 마시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후까지 이어질 상황이라면 카페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디카페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마시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규모 연구는 식습관 설문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직접 내린 커피인지 인스턴트 커피인지까지는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연구에 포함된 커피 섭취자들 중에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있습니다. 직접 추출한 커피와 인스턴트 커피는 성분 구성이 다를 수 있으며 카페인 함량이나 항산화 물질인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의 양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제품은 이러한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인스턴트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며 여유가 되는 날에는 드립 커피로 바꾸는 정도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속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채널에서 늘 강조드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들 가운데 상위 4가지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고립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나 홍차의 효과를 단순히 카페인이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카페에서 앉아 차를 마시며 웃는 30분 직장이나 지역 모임에서 함께 커피를 나누는 짧은 휴식 시간, 이런 순간들이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커피 자체가 아니라 커피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작은 대화와 여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일지도 모릅니다. 한 잔의 커피나 홍차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카페인의 효과를 넘어서는 가장 깊은 형태의 뇌 관리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커피와 홍차는 종류와 섭취 방법, 양과 시간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는 치매 위험을 약 18%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홍차 역시 약 14% 정도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셋째, 디카페인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치매 위험에서는 카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커피는 하루 2잔에서 3잔, 홍차는 1잔에서 2잔이 가장 적절하며 그 이상은 효과가 더 증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섭취 시점은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면 오전에 마시는 것이 좋고 오후 이후의 카페인은 체내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단맛 음료나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는 커피나 홍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 잔의 커피를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그 사회적 연결 속에서의 한 잔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뇌 관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드시던 캔커피를 무가당으로 바꾸는 것처럼 단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댓글에 나는 이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평가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고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85, 90이 넘어서도 활기차고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특별한 건강 비법을 실천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75이라는 시점을 기점으로 몇 가지 습관을 조용히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75이 넘어서도 60대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무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5을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75 무렵에 스스로 멈추었던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기 위한 매우 현명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 매일 꾸준히 애쓰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내용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중 단 한 가지만 내려놓아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과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순간 구독을 눌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고 계셔야 할 아주 중요한 몸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75이라는 나이가 몸의 사용 방식을 바꿔야 하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대략 75을 기준으로 생리적인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도 65에서 75 전후를 기점으로 회복력과 대사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흔히 65부터 75까지를 전기 노년기, 그 이후를 후기 노년기로 나누지만 이것은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니라 몸 안에서 회복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바뀌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나 60대까지는 몸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근육통이 올 정도로 운동하면 근육이 더 단단해졌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 손상을 주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75을 넘어서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회복하는 힘보다 손상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무리를 하면 몸은 회복을 따라가지 못하고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약해져 갑니다. 저는 이것을 노력의 방향이 어긋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85이 넘어도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은 이미 이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강해지기 위한 방식에서 벗어나 몸을 지키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바로 이러한 전환을 부드럽게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좋은 습관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반복하게 되고 결국 그 안에 숨어있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며 어쩌면 가장 위험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85이 넘어도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려놓은 것,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담백한 식사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고기는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어야 몸에 좋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밥과 김치국 정도로 가볍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75 이후에 지나친 절제 식단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몸을 속부터 비워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핵심을 말씀드리면 노년기 영양결핍이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영양은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가볍고 기름기 없는 식사만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과 지방이 심각하게 부족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줄어들고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다리가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혈관과 장기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지고 뇌출혈과 같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75 이후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 높은 수치가 생존율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서울대학교와 여러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며 특히 뇌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뇌에 필요한 영양까지 끊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85이 넘어서도 또박또박 걸어다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사를 결코 가볍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고기를 드시고 생선이나 장어 때로는 기름진 음식도 즐기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조금 붙는 것보다 몸이 마르고 약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체중은 오히려 오래 버텨낸 몸의 증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서라며 억지로 채소만 드시는 습관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몸이 원하는 고기와 생선,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챙겨 드십시오. 지나친 절제 식단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몸이 다시 힘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또한 성실하고 규칙적인 분일수록 쉽게 빠지기 쉬운 습관입니다.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가볍게 체조를 하는 것이 습관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더라도 정해진 시간까지는 억지로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로부터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좋다고들 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5을 넘어서면 이와 같은 엄격한 규칙이 오히려 자율신경을 압박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깊은 잠의 시간이 짧아지면서 잠이 얕고 자주 끊기게 됩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거나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은 이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문제는 아직 몸이 더 쉬고 싶어 하는데도 정해진 시간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일어나는 것, 혹은 이미 잠이 깼는데도 아직 기상시간이 아니라며 어둠 속에서 불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오늘도 깊이 자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입니다. 이런 수면에 대한 집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5이 넘어도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면에 대해 훨씬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슨함은 무책임이 아니라 몸에 맞는 적절함을 의미합니다. 졸리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 일어납니다. 만약 밤중에 깨어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다시 자려고 하지 않고 가볍게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낮에 피곤함이 밀려오면 참지 않고 짧게라도 잠을 보충합니다. 밤에 한 번에 길게 자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루 전체의 수면 시간이 확보된다면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은 나누어서 채워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람에 의존하기보다 몸의 신호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낮 동안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규칙보다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는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줄이려는 습관입니다. 최근에는 잡지나 인터넷을 통해 약은 몸에 해롭다거나 의사는 약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식의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일수록 그런 내용을 접하고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지내고 싶어서 약에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지기 쉽습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은 약을 계속 복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약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75을 넘긴 이후에는 특히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약을 본인의 판단만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몸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서 약을 끊었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함께 노화됩니다. 점점 단단해지고 동시에 약해지기 때문에 약으로 유지되던 균형이 무너지면 그 변화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 혈관은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85이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약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을 약해진 몸을 보완해주는 도구로 이해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혈관이나 대사가 약해졌을 때는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몸에 해로운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의학적 도움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몸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만약 복용 중인 약의 종류나 양에 대해 걱정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약이 꼭 필요한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차분히 질문해 보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이라면 현재 몸 상태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책임있게 답해 줄 것입니다. 약을 줄이려 애쓰기보다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을 찾는데 더 많은 힘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결국 당신의 소중한 몸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의무처럼 이어가는 관계입니다. 명절 때 형식적으로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친척 모임, 옛 동료들과 비교하며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 동네에서 괜히 눈치 보며 참석하는 모임들 거절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혹은 소외될까봐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관계는 없으신지요? 젊은 시절에는 넓은 인간관계가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75 이후에는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면역 기능이 약해지며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불편한 만남을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 건강을 깎아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85이 넘어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관계가 매우 단순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말을 들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 상태를 이유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도 누구도 쉽게 탓하지 못합니다. 요즘 조금 피곤하다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보내는 시간이 훨씬 몸과 마음에 이롭습니다. 억지 관계로 남은 시간을 줄이지 마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은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과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것은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실수로 이후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멈추어야 할 것은 아직 젊다는 생각에서 오는 무리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서서 양말을 신거나 무거운 짐을 한 번에 옮기려 하는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75 이후 가장 위험한 사고는 낙상입니다. 고령자의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입원과 수술, 긴 재활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근력은 급격히 감소하며 인지기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때 조심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근력이 약해져서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움직임과 실제 몸의 반응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충분히 다리를 들어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게 움직여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85이 넘어서도 건강한 분들은 자신의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계단에서는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신발을 신을 때는 반드시 앉아서 움직입니다. 신호가 바뀌기 시작하면 서두르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손잡이를 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도구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는 고집보다 안전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85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75즈음에서 조용히 내려놓았던 5가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담백한 식사를 고집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고기와 생선을 충분히 드시면서 근육과 뇌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은 나누어서 자도 괜찮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줄이려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약은 약해진 기능을 보완해주는 도구입니다. 올바르게 활용하여 혈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억지로 이어가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으로 무리하는 행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는 것은 안전을 지키는 선택이며 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아마 그동안 가족과 일터 그리고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늘 긴장을 놓지 않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버텨온 그 시간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75 이후의 시간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을 느끼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변화는 특별한 비용이나 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스스로를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유로 꽃을 바라보고 좋아하나 하는 음식을 드시며 사랑하는 가족과 웃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편안하다고 느끼는 선택이
결국 더 건강한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 길은 여러분을 91세까지도 활기찬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나 직접 실천해 보실 결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노년을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다양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통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